올해가 제가 중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슈퍼 선거의 해예요. 전 세계 슈퍼 선거의 해인데 전 세계 70여 개, 76개국에서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6개국의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유권자 수가 20억 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투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40억 명이 넘어갑니다. 40억 명이 넘어가는데 그럼 올해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그 중요한 선거들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뭐냐라고 보니까 하나는 국제 질서예요.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제 이런 게 이제 국제 질서가 하나가 중요한 이슈고 또 하나가 기후 위기예요. 기후 위기라서 그래서 이제 각 나라들이 지금 대만이 이제 올해 1월달에 첫 스타트를 끊었죠. 대만이 첫 스타트를 끊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4월달에 총선이 있고 그리고 아마 영국도 올해 총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내각제 나라라서 선거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올해 안에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다음에 미국 올해 12월에 대선이 있죠. 네, 이런 주요한 선거들이 지금 올해 있는데 물어봤대요. 한국은 기후 선거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동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2012년 총선, 그러니까 우리 3번 전 총선이죠. 우린 4년 단위니까 12년 전에 2012년 총선에서 찾아보면 그 선거에서는 기후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기후라는 말이 없어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기후란 말이 없고 사회적으로 기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의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기후가 사회적 의제화까지 됐어요. 네,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기후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네.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온실가스,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온실가스,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말을 모르시는 국민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홍수나 그다음에 가뭄이나 산불이 나면 이게 그냥 자연 재난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에 적은 데는 6, 7명, 많은 데는 8명, 9명이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아젠다는 된 거죠. 됐는데 정치적 의제화는 안 돼 있어요. 네. 주요 정당들이 기후라고 하는 거를 아주 자기들의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후 관련한 후보들을 이렇게 좀 표현이 뭐하지만 액세서리처럼 한두 명 이렇게 기후 관련된 사람들을 인재 영입하면 그것으로 우리 다 됐다. 네, 기후 됐잖아. 우리 한두 명 영입했잖아. 네, 라고 하는 데에서 그치는 거죠. 그리고 선거 때 이제 지금 요즘에 난리죠, 아주. 양당이 공천하느라고 난리인데, 그런 이제, 와중에서 기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선거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2022년에 호주에서는 정권 교체가 되는 큰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총선을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기후 총선이었다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유권자 조사를 했더니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표의 요인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기후라고 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정권 교체도 됐고 그리고 당시에 호주의 보수당 정부가 우리 산불 나는 거하고 기후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폭망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기후 총선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번 총선을 기후 선거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몇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한국 정치가 스스로 기후에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겠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밥상을 차려서 떠먹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어디에 기후 유권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특히 기후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 유권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선거구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이제 하는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전체 국회의원 100여 명을 그냥 다 비례대표로 다 뽑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선거구가 중요하지 않죠. 네. 그냥 각 정당이 기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체 300석 국회의원 중에서 253석을 지역구에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47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선거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기후에 정말 관심이 있어? 사실 요게 정당들이나 후보자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죠. 네, 오늘도 후보자가 한 분 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막 큰 너무 그랜드한 얘기들, 기후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은 참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귀에 쏙쏙 박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가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기후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우리 유권자들이 반응하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이제 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기후가 왜 국제적으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아마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1.5도씨가 되면 재앙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제가 그 1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저도 이 내용을 발표하고 또 다른 기후와 관련된 분들이 와서 발표했는데 그 최재천 교수님 아시죠? 그 진화생물학자 하시는 최재천 교수님이 제 앞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분이 기후위기 대응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보건학자들이 역학조사를 현재까지 해본 결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코로나 우리가 그 많은 고통을 겪었던 코로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망자가 적었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7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았지만 그때 뉴스 보셨잖아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사람을 묻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길에다가 이렇게 관을 세워놓고 했던 70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경제활동, 예를 들면 먹을 걸 사러 갈 수 없었다든지 물류가 끊겨가지고 그래서 코로나로 간접적으로 죽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그러면 어디서 시작됐느냐라고 했을 때 진화생물학자들이나 보건학자들이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동물이 박쥐예요. 박쥐인데 최초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남부를 가서 봤더니 원래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열대지방, 동남아의 열대지방 있잖아요. 거기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들이 잔뜩 몰려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는 같이 사는 우리 그 인간들도 면역이 수천만 년 동안 돼 있어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가 이렇게 빨리 변하니까 지금 원래 1도씨 정도가 변하는데 1000년이 걸린대요. 정상적으로는. 1000년이 걸리는데 저희가 그거를 1.5도씨까지 지금 산업혁명이 올려놨으니까 거의 한 100배 가까운 속도로 올려놓은 거죠. 그랬더니 그 열대지방에서만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박쥐들이 그 위도를 쭉 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한 거죠. 자기들 먹이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중국 남부 지역까지 상륙했고 그래서 여기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박쥐들이 엄청나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겼고 면역력이 없는 그 인간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대규모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봤을 때는 가장 높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지구를 이렇게 망쳐놓으니까 이 지구가 인간을 순식간에 수천만 명을 죽인 거죠. 네.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것도. 그래서 자 1.5도씨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기온이 1.5도씨 올라간다고 해서 별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닐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코로나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이런 인수 공통 감염 질환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언제든지 끊임없이 생길 수 있다. 기후 위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재앙들을 어떻게 막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근데 앞으로 지금 한 20-30년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45도까지 갔으니까 0.05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2020년인데 앞으로 지금 몇십 년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인류의 미래를 말 그대로 좌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만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이렇게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저렇게 줄여야 되고 또 2050년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실천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계속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올해 총선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작년에 시작을 했지만 펀딩이 계속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최소한 해마다 해서 2027년까지 하려고 해요. 시계열적으로 해마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하고 그다음에 2026년 지방선거, 네, 그리고 2027년 대선 이 세 번의 선거가 한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세 번의 결정적인 그 선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요.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대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2030년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선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국회의원 이번에 뽑히신 분들이 2028년까지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탄소 중립 목표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 이 기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구성되는 국회가 기후 대응을 제대로 입법이나 정책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는 2030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단순히 우리가 기후 대응에 따른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자연재난이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경제와 산업과 삶의 일자리 이런 데서도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걸 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정치가 지역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불러요. 올드 폴리틱스 아젠다들이에요. 지역주의, 예,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을 통한 권력 남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합 집산이라든지 맨날 이런 것만 뉴스에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구 절벽,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기후 대응 문제, 그리고 수도권 집중, 여러분께서 많이 느끼는 수도권 지방 격차, 지방 소멸 이런 문제들은 지금 거의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올드 폴리틱스의 틀에 갇혀가지고 뉴 폴리틱스가 지금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후 위기를 정치 의제화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우리 기후 활동이나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선거 때 되면 정책 제안서를 보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공약을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공약에 넣으세요. 네, 선거 홍보물에 넣으세요. 안 넣으면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낙선운동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 또 후보는 마지 못해서 네 들어주고 아유 뭐 표도 안 되는 걸 갖고 왔어. 아 진짜 요거들은 먹을까봐 하는 거야. 그냥 네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이제 별 의미도 없이 얘기하다가 뭐 기후 대응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모토가 뭐였냐면 더 이상 정책 질의서를 보내지 말자. 네, 보내지 말고 그리고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다. 우리가 아는 걸 얘기해 주자. 그리고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자. 이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기후위기가 의제가 되지 못하는지도 고민을 해보고 기후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기후 유권자는 누구고 네, 기후 유권자는 누구고 기후 유권자라는 말을 이제 저는 한 1년 가까이 쓰고 있어서 이제 입에 붙었는데 여전히 좀 낯선 용어이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이번에 처음 저희가 쓰고 있어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얘기하면 클라이밋 보터인데요. 지금 올해 영국에 총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그린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맨 앞에 뭐가 뜨냐면 올해 영국 총선을 위해서 클라이밋 보터 100만 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자기 이렇게 개인정보를 넣어서 우리가 기후를 이슈로 해서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숫자가 100만 명이 되면 이번 총선의 결과를 기후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후 유권자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우리 로컬 에너지 랩이나 뭐 녹색전환연구소 등등에서 이제 지금 뭣도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는 기후 유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스티커 같은 것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붙이고 노트북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네, 이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은 후보들에게 정당들에게 기후 유권자가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기후 유권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운동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이 기후 유권자가 많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누구냐 하는 거.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해야 되느냐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께서 기후와 관련해서 이런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찾아보니까 지난 한 5, 6년 사이에 한 10건 정도 전국적으로 조사가 있었어요. 가끔 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기후에 이만큼 민감하다. 그다음에 누가 민감하다. 뭐 이런 얘기들 기사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조사들이 대체로 전국에서 우리 지금 정치 조사 같은 거 있죠. 정당 지지율 물어보는 거. 그런 것도 보통 1000샘플 합니다. 1000샘플. 전국 단위로 1000샘플. 그럼 전국 단위로 1000샘플 하면은 울산에 30대 남성 몇 명 잡히겠습니까? 0명 아니면 1명일 거예요. 예, 0명 아니면 1명이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조사 결과는 알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지, 누군지 알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기후에 이만큼 민감하다, 아니 덜 민감하다 이런 게 전국 단위로 1000명짜리 조사에서는 그것까지는 알 수 있지, 전국 단위에서는 알 수 있지만 지역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게 그러면 각 시도 17개 시도별로 1000명씩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본 단위가 1000명이거든요.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500명이에요. 500명부터는 대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울산도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에 경선 여론조사 하잖아요. 예, 후보들 경선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거 몇 명까지 하는지 아세요? 몇 명까지 하고 나서 딱 끊을까요? 500명. 예, 500명 딱 되면 전화 끊습니다. 500명 채워지면. 500명 채워지면 딱 끊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경선조사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최소 단위가 500이고, 그래서 보통 1000명 합니다. 1000명 하는데, 저희가 17개 시도에 다 1000명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전국 단위로 큰 정책조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3000명이에요. 예, 3000명 하는데, 저희가 17,000명 했거든요. 지금까지 정치조사, 정책조사 중에 이렇게 큰 단위로 한 거는 한 번도 없어요. 예. 그걸 기후가 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17,000명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17,000명 이번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해서 170개가 넘는 문항을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돈이 겁나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조사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후에 대해서 민감도를 주로 많이 물어봤어요. 1000명짜리 조사할 때. 예. 뭐 기후 재난이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했던 거는 민감도만 가지고는 좀 약하다. 왜냐하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알고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뭘 할 거야? 내 행동의 의지가 또 중요하죠. 행위 패턴.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민감도, 인지도, 그 다음에 행위 의지. 행위 의지에는 투표 의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묶었을 때 우리가 드디어 기후 유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그 기준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기후 인지를 저희가 물어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8가지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이 8개 중에 4개까지 안다. 그 다음에 5개 이상까지 안다 정도가 반 정도 나왔어요. 평균 정도로 보니까 8개 중에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가 3.8개 정도를 아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근데 그럼 어느 정도 순서로 아느냐? 이렇게 알아요. 전국적으로. 이것도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더라고요. 네,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온실가스 탄소 중립 탄소 발자국까지는 많이 아세요. 네. 기후정의 좀 들어봤고, 근데 ESG 쪽 가면 이제 40% 이하로 떨어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토론할 때 물어봤잖아요. 예, 아리백. 아리백 압니까? 예, 물어봤잖아요. 예, 어떤 후보가 되게 당황하셨어요. 어떤 후보가 되게 당황하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막 화가 막 났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후보가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 물론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대통령이 모르면 안 되겠죠. 일반 시민들은 몰라도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상대 후보가 아리백을 모른다고 막 면박을 줬어요. 예, 면박을 줬어요. 제가 그때 그 토론을 보면서 좀 그 순간에 제가 좀 고민했었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걸 보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통쾌하시고, 예,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분이 되셨어요. 예, 근데 보통 정치에서 이런 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어떻게 느끼냐면, 보세요. 아리백을 아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3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3명 중에 2명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걸 후보가 모른다고 막 면박을 당하고 있어. 상대편이 그걸 가지고 막 조롱해. 3명 중에 2명은 어떨까요? 느낌이. 나도 기분이 나빠. 나도. 모르세요? 이건 대통령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리백이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갔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일반 국민들 충분히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아셔야죠. 아리백이 뭡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아리백을 모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좀 비아냥됐죠. 저는 아리백을 몰랐던 우리 국민들 중에 3분의 2가 똑같은 기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쟤 못 찍어주겠는데? 기분 나빠서? 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권자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 모르는 말은 안 쓰는 게 좋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쓸 때는 절대 잘난 척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좀 안타깝지만 온실가스, 탄소 중립, 탄소 발자국까지 얘기하시는 게 선거 때는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ESG 1.5 아리백은 언제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일상적인 캠페인 할 때. 이건 좀 더 알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상적인 캠페인이 우리가 좀 부족했구나. 네, 저 얘기를 아직도 국민들이 많이 모르시는구나.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네. 선거 때는 앞에 거를 쓰시고 일상적인 캠페인 할 때는 뒤에 거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앞에 건 더 안 해도 돼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여기서 두드러진 차이는 이제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 3개는요. 50대 이상 여성들도 많이 아세요. 네, 50대 이상 여성들도 많이 아는데 아리백 가잖아요. ESG나 아리백을 가면 30, 40대 남성들만 알아들어요. 뭐 하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예, 주식하는 30, 40대 남성들은 저 말을 잘 알죠.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게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연령과 세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확실히 알아야 훨씬 더 투표 의향도 높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 알리는 건 중요해요. 네. 울산은 어떨까요? 딱 중간 정도 했습니다. 네, 울산이 전국적으로 딱 중간 정도 했어요.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지표예요. 뒤에 가면 좀 실망스러운 지표가 있으시겠지만 많이 알고 계세요, 울산이. 네. 서울, 세종 같은데 많이 알고, 서울 가고 세종이 많이 알고요. 세종은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잘 모를 수가 없어요. 네. 제주도는 자연 재난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 이슈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은 저기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연 재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익숙하게 들어봐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울산은 아마도 지금 산업이 여기가 이제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민감도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민감도도 물어봤는데
민감도에서 울산 꼴등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의 기후 유권자 중에서 울산이 뒤에서 두 번째예요. 네,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인지도는 중간 정도가 돼요. 인지도는 중간 정도가 되는데 민감도에서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여러분 너무 슬퍼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감도는 보니까요, 자연재난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자연재난을 최근에 대규모의 재난을 당한 곳이 민감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농어촌 지역에서 농사 짓는 분들, 그다음에 고기 잡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기후변화를 빠르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민감해요. 당장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꽃이 피는 시기가 열흘만 빨라져도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민감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유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홍수가 났잖아요. 침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좀 높아요. 울산이 아마 낮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울산 시민들이 좀 특이해서가 아니고 최근에 아마 그런 대규모의 자연재난을 아직 겪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강원도 같은 데는 보면은 산불이라고, 기후재난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산불이에요. 네. 그 재작년에 전남 지역에서 대규모의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겨울에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샤워를 못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예,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그래서 하루에 물 나오는 시간이 막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그 지경이 되니까 다들 기후위기 때문인가? 네, 물이 부족해서 21세기에 샤워를 못하다니. 네, 대체로 자연재난들과 대체로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기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외로 이게 지금 유엔에서 제시한 7가지 중대 인류의 위기 정도였는데, 그 중에 인구 위기가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얘기를 다들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다음으로 기후 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핵 문제든 안보 위기보다는 기후 위기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사전에 워크숍을 할 때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워크숍 때 하셨거든요. 요즘에 작년에 서울에서 침수 피해 이런 게 나니까 집 구하러 와서 물어본대요. 안 잠깁니까?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반지하를 지금 다 없애겠다고 하잖아요. 네. 반지하가 지금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되고 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주거의 문제였죠. 근데 이제는 부동산 가격의 문제고, 지금 울산 지역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풍광이 좋다고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전원주택을 많이 지었거든요. 요즘에 그게 다 집이 안 나가고 있어요. 산사태가 무서워서. 예, 비가 그 정도 이거 산사태 날려면은 1000년에 한 번 비 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1000년에 한 번씩 오는 비가 지금 매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에다가 지은 집들이 전원주택이 너무 멋있거든요. 제가 가서 보면 비어 있어요. 동네 부동산에 물어보면은 저거 사람들이 와서 위험하다고 보고 안 사간대요. 지금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질문을 물어봤어요. 네, 부동산 가격, 그리고 또 이제 주식 관련해서 요즘에 역시 배터리 주식이 좋다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 사람들은 물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기후위기가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는 뭐죠? 기후위기를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레토릭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주식 뭐 사셨어요? 기후위기 대응 때문에 그 주식값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좀 고민 좀 해보시지. 예. 전원주택 사실 때 옆에 홍수 날지 좀 보셨어요? 네. 이런 얘기들에 사람들이 그런가? 그게 기후위기하고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탄소세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뒤에 울산 것도 좀 나옵니다만은 상품에다가 탄소 비용을 좀 매길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동의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뭐 개인의 소득세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상품을 구매할 때 거기서 난 비용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나머지는 다 약간 간접적인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탄소를 발생시키는 걸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많이 하고 계시고,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동차를 각 그 도시별로 적정 대수를 정해가지고 관리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찬성이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초점이 가야 될 지금, 그 다음에 국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뭐냐면 교통 문제예요. 예.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적정 대수도 제한할 수 있다. 네, 찬성한다. 심지어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할 줄 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 진짜 이거 보고. 63% 정도가 중단해야 된다. 2035년 정도면. 그러면 저때 중단하려면 2034년에 결정해서 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한 10년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35년에 중단하려면. 이번에 제가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이번에 구성되는 국회가 제정해야 되는 법 중에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내연기관차 중단 시점을 정하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이런 걸 한번 법으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 지원책이라든지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죠. 어딥니까? 울산이잖아요. 울산이잖아요. 예. 울산이 산업전환을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죠.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번 국회가 적기예요. 국민들이 동의해요. 자, 정부 재원으로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지역에서, 공장에서 대규모의 산업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날 수 있고, 하지만 또 신규 투자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다른 지역의 우리 국민들께서 야, 그거 울산만 좋은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10년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겠지. 네, 이 주장을 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기후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대해서 좀 투표를 고민해 보겠느냐? 이것도 생각보다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 재밌는 게 저 비율이 62% 정도 나왔는데 저 비율은 뭐냐면 우리 국민 62% 정도가 전부 다 기후만 보고 투표하겠다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저희가 정치학 전공이니까요. 정치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결정할 때 고민하는 요인은 최소 10가지가 넘어요. 네, 아주 복잡한 이유로 투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한국에서는 지역주의가 있잖아요. 네, 있죠. 지역주의가 있죠. 또 네, 연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 정책, 저 정책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은 착해 보여서. 네, 내 친구가 찍으라고 하니까. 네, 내 주변이 다들 그 사람을 찍는 것 같아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이 좋아서, 뭐 아니면 그 사람이 스펙이 훌륭해서, 뭐 내가 그 사람 봤는데, 괜찮아 보여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후는 원래 안 들어갔는데, 기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저 60%, 62% 정도 나왔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던 지난 대선에서 기후를 그 선거의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했었습니까? 이제 우리랑 비슷한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도 65%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후와 관련해서 투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느냐고 봤더니 3% 정도 줬대요. 네, 결과적으로. 저 정도 생각하면 3% 정도 영향을 주더라라는 건데 그 조사의 그 연구의 결론은 뭐였냐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표 차이가 3%가 안 났다는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하면 60% 정도의 이상 정도의 국민이 기후를 중요한 선거의 요인으로 생각하면 3% 정도의 실제 득표로 연결될 수 있는데 표 차이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5% 정도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게 당락을 결정짓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3% 안쪽에 선거 결과가 나오는 곳이 무지하게 많아요. 네, 한 10군데, 20군데 정도 바꿉니다. 제가 오기 전에 봤더니 울산도 상당히 접전 지역인 곳이 많이 있더군요. 예, 그런 데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 유권자라고 하는 걸 정의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후 정보 지수, 민감도 지수, 그다음에 투표 의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기후 유권자라고 부를 수 있는 국민이 3명 중에 1명 정도, 3명 중에 1명 정도는 기후를 투표할 때 상당히 진지하게 고려한다. 알고 있고 민감하게 느끼기도 하고 내가 투표까지도 해보겠다. 앞서서 지금 60 몇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표 의향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잘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엉뚱하게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세 가지를 다 해봤더니 33% 정도는 기후 유권자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부를 수 있더라. 진보층에 조금 더 많이 분표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차이가 막 큰 편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였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후 유권자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상당히 좀 새로운 트렌드 같으니까 기존의 조사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20, 30대 여성들이 기후를 민감하게 느끼지 그 사람들에게 주로 얘기해야 이게 잘 통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실제로 맞긴 맞는데 그분들이 뭐에 있냐면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좀 높아요. 수도권에서 좀 인지도가 높고 그다음에 민감도에서 감정적인 투여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그 사전조사, 기존에 있었던 사전조사들을 검토할 때 이런 거였거든요. 20, 30대 여성들이 예를 들면 실제로 더 민감하다고 하면 뭐 때문에 더 민감하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떠올린 이미지가 기후위기 그러면은 북극곰이었대요. 중요하죠. 북극곰이 이렇게 쫄쫄 굶으면서 빙산에 있는 그림 같은 게 제일 많이 생각난대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건 뭐냐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실제로 민감할 수도 있지만 또 뭐가 민감할 수 있을까요?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이 민감할 수도 있고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더 민감할 수도 있고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민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물어봤더니 역시 민감하게 느끼는 집단은 여성이 많은데 인지하고 투표 성향은 남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꼭 젊은 사람들만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의외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후 유권자 비중이 높더라고요. 생각하고 비슷하셨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후에 더 민감하다.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다른 데이터들을 쭉 봤더니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냐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후가 변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인생을 20년, 30년밖에 안 살아본 사람들은 기후가 변했다는 걸 잘 몰라요. 내가 어렸을 때도 겨울에 비 왔었어. 겨울이 뭐 원래 그렇게 춥지가 않아. 여름은 더럽게 더워. 그런데 나이가 50, 60, 70 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바뀐 거야. 기후가 너무 많이 바뀌고 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던 곳의 그 지형도 많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시고 또 하나가 고연령층이 어디 많이 사세요? 지방에 많이 사시죠. 지방에, 지역에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도 기후하고 아주 민감한 업종들이 많아요. 제일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그 한 농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후 얘기를 하니까 되게 가짠게 쳐다보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뭘 알아? 당신네들은 도시에서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틀잖아. 우리는 밖에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기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딨어. 우리는 죽으나 사나 밖에서 일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후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기 잡으시는 분들 당장 여기서 잡히던 물고기가 더 이상 안 잡힌다. 단순히 이게 물고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고기 잡던 여러 가지 어구들을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어떤 어종이 그러면 몇 년 동안 여기서 더 잡힐 건지를 잘 예측해야 내가 이번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몇 천만 원, 몇 억원어치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3년밖에 못 쓰고 또 어종이 바뀌어버려.
죽을러 그러시죠. 우리처럼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텃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텃밭하는. 텃밭하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4개의 질문을 넣었거든요. 추가로. 예, 최근 3년 내에 텃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이런 거죠. 아,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후위기는 심각하게 생각할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하느냐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앞에 그 30km 속도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들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기후 유권자가 20대에서는 여성이 좀 더 높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남성이 조금 더 높아요, 생각보다. 네. 인지도하고 행위의 의지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세대마다 반응하는 게 다르더라가 사실은 정답이에요. 네, 각 세대별로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 네. 가장 관심 없는 게 20대 남성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게. 네. 아까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그 위기 있잖아요. 기후위기, 뭐 여러 가지 식량위기, 뭐 북핵 안보위기 있었잖아요. 정말 슬프게도, 저 개인적으로도, 네. 20대 남성은 북핵 위기가 기후위기보다 훨씬 더 위험하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는 상당히 많이 느끼고 30, 40대 남성들은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50, 60대 이상들은 기후위기가 어떤 재난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네, 그래서 기후유권자 쭉 했는데 울산이 끝에서 2등 했어요. 예. 좀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고. 저 순위가 낮아진 거는 잘 몰라서가 아니다. 예,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중간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쪽에서 큰 대규모 자연재난이 없어서 민감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산업 특성이 기후재난에 그게 막 취약한 곳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후 선거구를 저희가 이번에 그 전국으로 17개 시도를 다 한 다음에 17개 시도마다 한두 개씩 저희가 꼽았어요. 그래야 우리 후보자들과 정당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꼽아봤어요. 이렇게 해당 지역의 유권자 특성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민감도, 그 다음에 이 지역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17개 시도로 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한 게 아니고요. 253개 선거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53개에 다 1000명씩 하면은 저희가 25,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고, 그거 다 하려면 한 10억 정도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좀 비슷하게 잘라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해보니까 67개까지는 자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도별로 1000명씩 하는데 권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67개 권역으로 잘랐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지금 여기 국회의원 선거가 6개잖아요. 6개까지는 못 잘랐어요. 예, 저희한테 돈을 좀 더 주시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못했고, 대신에 중구, 그 다음에 남구 갑을 있죠. 그 남구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동구, 북구는 묶었어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숫자 가장 유권자 수가 적어서 그 2개를 못 꼽고 울주 이렇게 해가지고 6개지만 4개 정도로 묶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을 다 나눴습니다. 전국을 다 나눠서 권역별 분류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전국 단위 1000명짜리 한 게 아니고 17,000명을 해보니까 이전에 안 보이던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건 사실은 가설로 가지고 있었는데 새롭게 발견한 건데 뭐냐면, 우리 그거 있죠. 전력 생산량, 전력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요금제를 이제 우리가 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얼마나 차등을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잖아요. 지금 올해 정부에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의견이 다 똑같냐라고 하는데, 찬성한다가 지금 합쳐서 보시면은 한 63% 정도? 네, 정도 나오죠. 이렇게 어느 정도 찬성, 매우 찬성 합쳐가지고. 네, 그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국민들 중에
세 명 중에 2명이 찬성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하자. 이렇게 사실 법이 된 거죠. 근데 막상 시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은 51%밖에 찬성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발전하는 게 없잖아요. 예, 자기들이 발전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요금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전기요금이 올라가겠죠. 4등 요금제를 하게 되면. 요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나 수도권에 사는데 저 법 통과시키면 전기요금 올라가겠네? 네. 51%밖에 찬성 안 해요. 지방은요, 64%가 찬성을 해요. 네, 아는 거죠. 그 강도도 좀 차이가 있어요. 강도도 수도권은 매우 반대가 많아요. 매우 반대, 조금 반대 이렇게 있는데 지방은 매우 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도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고 국민적인 평균적인 합의는 있지만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지역 간에 상당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2년 뒤에, 이번에 총선도 치르지만 2년 뒤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이 법을 해야 된다면 저는 사실은 2년 뒤에 수도권에서 이런 지자체장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서울 시민들은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서울에다가 발전소를 쉽게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을 낮추려면. 저는 2년 뒤에 서울에서는 이런 공약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번에 지방을 쭉 조사해 보니까 지방에서는 기후에 역행하는 산업이라도 하고 싶다. 왜?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금 작년에 보셨지 않습니까? 새만금 저 사태가 생겼을 때 새만금 계속해서 저렇게 개발하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후와 반대되는 어떤 그 산업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건 모르냐? 알지? 우린 뭐 나쁜 놈이냐? 우리는 기후 악당이야? 아니지. 근데 야, 먹고 죽을래도 먹고 죽을 독약도 없다, 여기는. 이런 정도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후에 역행하는 거니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안 맥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인 에너지 전환에도 상당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석탄 발전소들을 지금 다 문을 잠궈야 됩니다. 예, 당장 몇 년 안에 어마어마한 구조조정과 실업자가 나타날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지역에다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뭐 그동안에 석탄 발전소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 문 닫아.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경남 같은 데 삼천포 화력발전 이런 거 빨리 문 닫아야 돼요. 예, 거기가 2년, 2, 3년 뒤에 문을 닫을 텐데 거기 지금 그 지역은 발전소 문 닫으면 정말 아무런 산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그냥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거 당신들이 많이 먹고 살았으니까 그만이지.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표현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 했죠? 강원도에서 석탄 합리화 정책이라는 걸 했죠. 예, 어마어마한 그 석탄들을 다 문을 닫았죠.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죽었죠. 사북, 태백 이런 쪽이. 그래서 결국 정부가 뭘 해줬습니까? 뒤늦게. 카지노 만들어줬잖아요. 예, 카지노 만들어줬잖아요. 우리는 좋은 뜻에서 기후위기 대응한다고 석탄 발전소 문을 잠궜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아무런 추가 대책이 없어. 우리는 기후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그 지역 소멸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봐라. 기후 대응한다는 사람들의 태도가 저렇다. 결국 우리 지역은 망했는데 그럼 뭘 원하겠습니까? 우리도 강원도처럼 카지노 만들어주세요. 그럼 석탄 발전소 있던 곳에다가 다 카지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보니까 지방소멸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 줘야 됩니다, 지금. 기후대응의 지금 핵심이 뭐냐면 다 지방 문제예요. 예.
그 지방의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산업 전환 하게 되면 울산도 산업 전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연기관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기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거는 산업이나 일자리니까 내 알 바 아니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나 그것까지 어떻게 하라 그래?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예. 그런 문제고요. 뭐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다 높아요. 네. 이건 뭔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귀에 쏙쏙 박히는 거죠. 찬성이 많아요. 네. 대중교통 확대 무지하게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긍정적인 얘기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후선거구 어떻게 뽑았는지 예시해드리고 그래서 울산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보니까 은평, 서대문, 마포예요. 근데 이 지역이 뭐 기후가 가장 높았는데 여기 지금 그 마포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실제로 거기에 높게 나왔고 그리고 컵 보증금제 같은 거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지금 유예시켜놨잖아요. 그 제한하는 거. 근데 서울에서는 실제로 70% 정도가 컵 보증금제 하면 뭐냐면 300원이죠. 300원인가를 하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찬성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저 선택을 잘한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도 특성이 있어서 마포, 은평, 서대문이 다른 지금 권역들에 비해서 석탄 반조소도 빨리 폐쇄해야 되고 자동차 규제도 빨리 하고 온실가스 감축력도 더 높여야 되고 컵 법중의 찬성 다른 데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엊그제도 뭐 서울에서도 발표할 때 이 얘기 했습니다. 마포, 은평, 서대문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신 있게 하셔라.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 날 정도로 이런 데서 유권자들이 관심이 있다. 컵 보증금제 저런 거 빨리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셔도 좋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제가 아까 3%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듣고 나는 저 후보 찍을래라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은 있을지 모른다. 100명 중에 3명이면 당락이 바뀐다. 네, 그 얘기 해드렸습니다. 대전은 유성구였어요. 유성구가 제가 가서 지역에 물어봤더니 유성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원래 대전에 이거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지원을 대전시에서 끊겠다고 지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대하는 지역이 유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성에 출마하는 후보는 뭔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태양광 발전 지원 다시 재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공약에 꼭 넣으십시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경남, 여기서 뭐 이렇게 멀지 않죠. 경남은 여기 밀양 가깝죠. 이 지역인데 확실히 재난에 되게 취약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지역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이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하셔가지고 거주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저렇게 74% 높게 났거든요. 저 산업의 하이 디렉터를 보니까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느끼시는 거죠. 예, 밑에 나와 있네요. 예, 밑에 농업 지금 89.4%라고 높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걱정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본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이런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약들을 후보들이 준비하셔서 제시하시면 조금 더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렸고요. 부산은 보니까 부산은 생각보다 도시가 커서 울산이 가깝잖아요. 두 개로 쫙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권역 있죠, 일권역 사사상 이쪽은 그러니까 똑같이 기후 이슈인데, 그러니까 기후 이슈라고 같은 게 아니라는 게 딱 여기서 부산이 나는데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권역은 대중교통, 예, 대중교통 확충과 그다음에 그 요금 인하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원해요. 네. 지금 3권역이랑 1권역은 큰 차이가 있죠. 대중교통 노선 확대를 요청하는 부분이. 1권역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확실히 보니까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중단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가용 좀 줄이고 버스 좀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1권역에서는. 그런데 똑같은 기후 이슈인데 4권역은 저희는 해운대 기후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가 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위기 걱정되는데 직접적인 피해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으로 그냥 아마 그렇겠지 혹은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조사를 지역별로 해보니까 실제로 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뭐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릴 건 아니고 일권역이 저 중구 남구예요. 여기 뭐냐면
대구에 최근에 좀 시끄러운 게 뭐냐면 그 동성로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구 중구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있어요. 예, 거기 이제 관광지로서 이제 이런 그 상업지역이죠. 거기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여기 오게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 자가용들 다니지 못하게. 네,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제 이거를 해제하고 싶어해요. 예, 해제하고 싶어하는데 반대한다. 예, 딴 데보다 도 높아요. 왜?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알아. 예, 그거 해제하면 안 돼. 예, 해제해서 자가용들이 많이 다니면 여기 오는 대구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이 뚝 떨어질 거야. 예, 지금 거기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된 곳이거든요. 대중교통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와요, 거기를. 그런데 대구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좀 불편한 거야. 거기를 차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거 해제하자. 대구 사람들이 좋다는데 뭐 하자. 이제 지역에서 그 민원이 자꾸 있었다 보죠. 그래서 그 해제하자라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예, 딱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중국 사람들은 싫어. 예, 그거 계속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죠. 그 일본 여기 등록세스 차량 제한도 원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67억 원역인데 이제 울산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울산은 이렇게 조사했어요. 그래서 울산도 1000명 조사했으니까 전국 단위 조사하듯이 똑같이 울산만 1000명 조사했어요. 조사해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울산은 보니까 특징이 좀 있어요. 특징이 있는 게, 동구북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건 지금 대구, 울산 전체입니다. 울산 전체고, 그 다음에 울산 전체에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신규 원전이 상당히 쟁점이기는 해요. 쟁점인데, 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찬성이 좀 더 많아요. 예, 울산 전체에서 찬성이 조금 더 많은데, 근데 사실은 요건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정치권에서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시락 싸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못 말려요. 예. 보통은 저 오른쪽 밑에 그래프 보시면 가운데가 높아야 돼요. 예. 보통 매우 찬성이나 매우 반대가 좀 적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조금 이런 쪽이 가운데가 좀 높죠. 그래프 좀 특이하죠. 매우 반대가 22%예요. 저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래요. 매우 반대한다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게 중요해요. 전체 여론보다. 네. 전체 여론보다 매우 반대가 저렇게, 매우 찬성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매우 반대에 비해서. 그러면 매우 찬성을 원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 다음에 뭐가 좋으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은 좀 많아요. 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조건 해야 돼보다 2배는 돼요. 네.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치도 중요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강도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권역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대가 많아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 물어봤거든요. 원전 이슈가 보니까 신규 원전 건설도 있고 노후 원전을 빨리 잠그는 것과 연장 반대하는 것도 2가지 이슈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많은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런 정도를 물어봤거든요. 그게 좀 정확치 않다고 저희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예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신규 원전에도 찬성하고 노후 원전 연장에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 아니면 모두 반대. 그래서 4가지로 나눠서 물어봤어요. 4가지로 나눠서 물어봤더니 어쨌든 보니까 대체로 신규 원전 건설에는 조금 더 관대한 편이에요. 예, 뭔가 건설하는 거잖아. 뭔가 새로운 거니까 조금 더 관대하더라고요. 노후 원전 연장에 대해서는 그거 왠지 불안한데? 네. 아니, 노후 됐다는 거는 벌써 낡았다는 거고 뭔가 시한이 다 됐다는 건데 그걸 연장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둘 다 반대하는 게 울산 3권역이 조금 더 높고요. 신규 건설 찬성도도 가장 낮아요. 그래서 3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탄소 중립 정책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걱정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산업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동구하고 북구에서. 네. 우리 울주군은 전기요금 차등화 찬성 1등이에요. 자기들이 전기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공식적인 제도화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에는 마치 그 발전소 인근 지역을 선심 써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왔잖아요. 사실은 전기요금 차등화 같은 걸로 해서 조금 더 공식적으로 제도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요건 여러분이 오늘 받아보신 자료집에 있는 거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지역에서 하시면 좋을까, 기후 얘기하실 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얘기 하시면 좋습니다. 돈 얘기. 네, 자산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울산에서 아닐 거다, 그럴 거다라는 비율이 상당히 차이 납니다. 네, 차이 나고요. 거주지 산업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저 단기적, 장기적으로 모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그다음에 보통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가 조금 더 높습니다. 모두 안 될 것이다 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인데 여긴 거의 비슷한 편이고, 하지만 한 절반 정도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전환을 미리미리 착실하게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빨리 뭘 해야 된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불안감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 과거에는 이쪽 설문도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두 가지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나눠서 물어봤더니 상당한 차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울산 것만 따로 여기서 제가 뽑은 거예요. 세부 데이터를 따로 뽑아봤더니 누가 기대하고 누가 걱정하고 있는가, 정말 성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보니까 확실히 누가 많이 걱정하냐면 남자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산업, 우리 탄소중립 정책 하게 되면 산업에 나쁠 거야. 지금 남성분들은 모두 나쁜 영향이 모두 도움이 된다 보다 더 높아요. 여성은 저쪽에도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더 높아요. 대체로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뭐냐면 직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직종. 그러니까 제조업에 많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별로 이게 좀 나뉘죠. 성별로 나뉘니까 확실히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 성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정당 지지별로 이렇게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정당 지지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별이고, 성별에서도 보면 연령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서 보니까 그나마 좀 붙은 데가 어디냐면 남성 50대예요. 제가 다른 데이터도 찾아봤는데요. 울산에서 남성 50대들은 산업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해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양쪽으로 퍼져 있어요. 남성들 중에서도 20, 30대들하고 60대 이상은 거부감이 있어요. 60대 이상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뭐가 바뀌면 나는 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 내가 먹고 살던 게 지금 당장 뭐가 바뀌면 안 돼. 조금만 더 있다가 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20, 30대들은 뭐냐면 지금 뭔가가 막 바뀐다고 하면 내 일자리가 불안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이 산업에 어느 정도 종사하고 계신 좀 50대들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대로는 더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50대가 더 튀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저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더 많이 산업 전환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원전 문제인데요. 원전은 지금 보니까 신규 원전 추가 의견이 찬성이 더 많아요. 한 10% 정도 더 많게 나옵니다. 신규 원전만 물어봤을 때는 더 많이 나오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10%가 찬성이 더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우 찬성보다 매우 반대가 10% 정도 더 많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평균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드리고요. 해상풍력단지는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가 해상풍력단지 세 군데 물어봤거든요. 울산하고 부산하고 그다음에 전남 물어봤어요. 전남. 그랬더니 세 군데 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해상풍력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전국적으로 70% 이상 다 찬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해상풍력 누가 얘기하셔가지고 울산 쪽 데이터만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특히나 40, 50대들이 굉장히 찬성이 많으시더군요. 거의 80% 이렇게까지. 그래서 해상풍력은 어쨌든 그 사회 여론 주도층 세대죠. 40, 50대들이. 거기서 상당히 찬성이 많으니까 더 높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서생지역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동구 북구 거만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울산 전체 아니고 동구 북구 거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별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반대예요. 성별이. 예. 그래서 전 진짜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세요? 이렇게까지 차이 날 줄은 몰랐는데 원전 얘기하면 다 부부싸움 하게 생겼어. 예, 남자분들은 찬성이 2배 정도 많고 여성분들은 또 거의 반대가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요. 여러분 원전 얘기는 집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성별 연령으로 보니까요. 여성분들 중에 제일 많이 반대하시는 분 40대, 50대. 예, 엄청 싫으신가 봐요. 원전 새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40, 50대 여성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동구나 북구에서 40, 50대 여성을 보시면 빨리 가서 원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원전은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렇겠죠. 이렇게 투표 잘하세요. 네, 원전을 막고 싶으면 투표 꼭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반대로 우리 50대 남성을 만나시면 웬만하면 원전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별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원전이 보시면 그 정치적 이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치적 이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결과로만 보면 50대 남성 국민의힘 지지자한테 가서 원전 얘기하시면 하등에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네, 하등에 도움이 될 것이 없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풍력 얘기하세요. 풍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아까 제가 힌트 드린 거 뭐예요? 산업전환. 50대 남성들 관심 많아요. 산업전환. 네, 우리 산업전환을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지역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 좀 지역에서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죠?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고 계시죠? 아리백이 뭔지도 좀 아시죠? 산업전환 빨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좀 필요하다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들한테 좀 얘기 좀 하세요. 그것 좀 서둘러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 50대 남성들이 그래 그거 해야지. 네, 거기까지만 하시고 원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원전 얘기는 우리 50대 아주머니들 보시면 40대 50대 여성분들을 보시면 빨리 가서 원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북구 동구를 따로 제가 북구 동구만 한 이유 북구 동구는 붙어 있어요. 예, 저희 조사에서는. 그게 붙지. 예, 저희 조사에서는 동구 북구가 하나로 붙어 있었어요. 동구하고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그 탄소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탄소 배출 비용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건 지금 울산 거 데이터거든요. 울산 데이터인데 전국이랑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탄소세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상품에 탄소세 매기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공공부문 요금에다가 탄소 배출 비용을 좀 부과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도 찬성이 많습니다. 누가 찬성하느냐? 이것도 동구북구 거만 제가 한번 봤는데요. 성별로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여성이 조금 더 기후위기에 좀 더 관대한, 기후위기 대응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계시고, 전업주부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공공요금에 탄소 비용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였더라? 일회용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50대 여성이 희한하게 높게 나와요. 50대 희한하게 높게 나와서 봤더니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봤더니 분리수거를 많이 하시니까 일회용품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예, 일회용품 너무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게 탄소세를 다 매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업주부 나와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선거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면접 조사를 좀 해보아야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왜냐하면 인지도는 40대 남성보다 더 낮은 편이거든요. 낮은 편인데도 이 부분이 높게 나오는 건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여러 가지 가정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과금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직종별로도 그렇고. 정당 지지별로 보니까 제가 약간 이 왼쪽 아래 정당 지지 데이터를 제가 먼저 봤거든요. 먼저 또 뽑아봤더니 요거 생각보다 의외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질문에서 비슷한 결과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자산에 대해서 물어본 걸 얼른 봤더니 요건 자산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사실은 탄소 배출 비용 부과해야 된다가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왔는데, 보니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저희가 저 5구간으로 나눠서 물어봤거든요, 자산을. 근데 자산이 많은 분들이 확실히 더 지불 능력이 높으니까 사실은 5천만 원 미만이나 1억 7천만 원 미만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지 않은, 그다음에 소득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소득도 저희가 5개 구간으로 나눠서 물어봤는데 소득도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냐면 자기 자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되는,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거든요. 1인 가구도 많아서 보니까 저거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인 가구 기준도 많은데,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자기 자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은 돼야 탄소세도 좀 낼 수 있고 탄소 비용도 좀 낼 수 있다. 사실 그 밑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일단 그 정도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도 된다. 그 밑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건 꼭 붙일 수는 없지만 정당 지지하고 자산별 차이가 나는 거 그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보고서에 있는 거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래도 역시 원전 발전에 비해서 신규 원성을 찬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평균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세요. 원칙적으로 동의하시니까 이런 경우지만, 원전 발전은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거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고 뒤를 터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풍력 합시다, 풍력. 그러니까 원전 원하시는 게 정말 원전 원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에 뭐라도 산업이 새로 들어오면 좋아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절대 안 굽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자가 아니고 원전보다는 풍력 하자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로 부가가치를 더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 먹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 신규 원전이냐 노후 원전이냐 모두 반대냐라고 했을 때도 어쨌든 노후 원전 수명 연장하는 거는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원전을 얘기할 때도 신규 원전보다는 노후 원전은 잠궈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전기요금 차등화 필요하다. 전국적인 평균보다도 아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67%면 훨씬 높죠. 네, 아까 여러분 보실 때 60% 정도였잖아요. 전국적인 평균이 67.8%예요. 이거는 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으신 거죠. 여기에는 이 법을 나중에 세게 미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차등화 빨리 합시다. 네, 빨리 하고 지역에 충분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전기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에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하자. 자꾸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네. 사실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런 여기서 전기요금 차등화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지방소멸 기금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 지역들이 지금까지 발전소를 이렇게 껴안고 있습니까? 이게 좋지도 않은 거를 이거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소멸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에너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울로 올려보냈던 거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당장 전기요금만 차등화할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지방소멸 다 대응할 수 있는 기금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전기로 지하철 저도 아침에 탔습니다. 돌리고 그거 다 누구 덕택이에요? 그 전기 만들어준 지방의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지금 저렇게 불 켜고 살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 차등화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 그대로 지방에서 여러 가지 노력해가지고 마치 옛날에 가난할 때 큰아들 키우듯이 서울을 키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지방과 다시 나눠야죠. 얘 이제는 다시 지방한테 나눌 생각 안 하고 지방이 알아서 스스로 잘 사세요. 말이 됩니까? 지들은 혼자 컸습니까? 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전기요금 차등화 같은 데서 좀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의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리백,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50대 남성분들한테는 아리백 얘기 많이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 아리백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이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백 산업 경쟁력이 위해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통부문 온실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저희 사실은 생각보다 격차가 많이 컸는데 사실은 전기차 지원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대중교통 확대 필요하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방에 갈수록 이게 훨씬 높아요. 예, 서울 수도권보다. 서울 수도권 이미 대중교통이 좀 잘 돼 있거든요. 예, 지하철로 저기 휴전선 바로 밑에서 충청도까지 가잖아요. 전철로. 네, 거기에는 대중교통 확대의 비율이 이만큼 높지 않아요. 거기는 5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은 훨씬 더 높고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교통 부분에 온실가스 대책을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얼뜻하게 전기차 보조금,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이 왜 전기차 보조금 쪽으로 가냐는 거지. 대중교통 확대로 가야지. 네. 이 방향에 대해서 긴가민가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중교통을 세게 밀어야 돼요. 대중교통 우리 지원 방식은 뭐가 좋은가? 이거 울산 것만 본 거니까요. 교통비로 환급했으면 좋겠다가 저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화폐로 환급했으면 좋겠다. 정액카드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거는 어느 쪽을 사용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정액제를 원하시더라고요. 예, 이용량에 달려 있어요.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정액제가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타시지 않는 분들은 좀 환급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특정 달에 내가 좀 많이 썼어. 그러면 그거 좀 환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하잖아요. 어디는 우리는 환급해 준다, 어디는 정액제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부산도 보고 서울도 보고 이거 다 봤거든요. 같은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봤더니 자기의 직종과 자기의 생활권에 따라서 응답이 다른 거지 특정한 정책이 더 좋아서 그걸 지지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을 먹겠습니다. 저 멍청한 지자체장들은 이 중에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 게 좋다. 지역화폐를 주니까 우리 게 좋다. 환급해 주니까 우리 게 좋다. 무제한 정액이 좋다. 웃긴 얘기입니다. 아니,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수요자 입장에서. 네,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제일 좋죠. 네. 다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전체적으로는 교통비 환급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면 1시간 넘게 걸렸네요. 발표 마치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